오늘 아카데미는 국가안보와 북한의 올바른 이해라는 주제로 강상혁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강연에 앞서 강상혁 위원장님의 양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혁 위원장님께서는 1923년 평안남도 강동 출생으로 평양사업학교 졸업 후 일본 주오 대학 도타카에서 수학하셨고 러시아 모스크바 국립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이후 김일성 종합대학 총장직을 14년 동안 역임하셨으며 최고인민회의 의장으로 11년, 조선노동당 비서로 18년간 활동하셨습니다. 또한 조선노동당 국제담당 비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장 등도 역임하셨습니다. 1997년 북경주재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한국으로 망명하셨으며 현재는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한국전쟁 60주년을 맞아 뜻깊은 강연을 해주실 강상혁 위원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저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난 지도 이제 13년이 넘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때때로 듣고 있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그러나 그 전에 오래 제가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현재도 상태도 좀 이렇게 참고로 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는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거저 공산주의 사회다, 사회주의 사회다 이렇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김일성이와 김정일이도 또 다릅니다.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처음에 만주에서 유격투쟁에도 좀 참가하고 40년대 들어가서는 소련에 들어가서 보병 학교를 한 6개월 다닌 거 있습니다. 근데 배웠다는 건 그저 스탈린주의입니다. 그 스탈린주의라는 건 무엇인가? 마크스주의에다가 개인 숭배를 합친 거라고 그저 얘기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크스는 노동 계급이, 즉 무산 계급이 가장 선진적인 계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산 계급이 전 사회를 대표해서 독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산당은 무산 계급의 전위부대이기 때문에 무산 계급을 대표해서 정권을 잡고 독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막스, 앵겔스, 레닌까지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스탈린의 시기에 와서 그 지도자, 수료이라는 말은 그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 지도자도 공산당을 대표해서 독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개인 숭배,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가 완전 드러났어요.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원래 그런 다른 걸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스탈린 시기에 가서 조금 있었던 거죠. 그 지식이고, 거기에다가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또 스탈린이 죽으니까 그다음에는 모택도해하고 관계를 깊이 하면서 자기 자신이 독재 체계를 세우자고 했거든. 이게 그 소위 말하는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를 세운다. 주체 사상이라는 말은 못 쓰고, 주체 사상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주체를 세운다. 말하자면 민족적인 주대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원래 북한에 그 봉건적인 잔재가 많다 보니까 스탈린주의에다 봉건 사상이 좀 이렇게 첨가된 건 사실이지만은 본질상 이것은 스탈린주의자예요. 스탈린주의였어요. 근데 김정일이는 좀 다릅니다. 이거 좀 상식적으로나마 좀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또 처음부터 그 관계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이 녀석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이 김정일은 전혀 고생이라고 한 건 못 해본 놈이에요. 어린 아이 때부터 딱 그 자기 아버지의 그 고난을 등지고서 제 마음대로 살아간다. 어린 아이 때 그 평판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어릴 때 평판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나빠야만 발전한다고 말할 수 없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놈은 거기서 어릴 때부터 아주 평판이 나빴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같은 친척들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인가 하게 되면, 그 녀석이 소련 들어가 있을 때 애명이 유라입니다. 러시아식으로 해서 이름이 유라입니다. 유라인데, 저 유라라는 거 암사에도 못 쓰겠다. 좀 크게 되면 군대에 내보내서 그 장교 노릇이나 시켜서 그저 살아가게 하는 게 좋겠다. 나한테 와서 자꾸 그렇게 말했어. 그래서 제가 일찍이 김일성의 이론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소련에 가서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대학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나와서 얼마 있다가 김일성의 이론 소개, 이론 담당 소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김정일이가 때때로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나온 건 내가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1959년에 소련 공산당 대회가 있었거든. 소련 공산당이 기본이니까 모든 공산당들에서 당수들이 나옵니다. 그 당 대회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김일성이도 그 대표 당자에 대해서 갔습니다. 그때 이제 어느 김정일이가 따라왔거든. 제가 이거 책이 또 왜 자꾸 나하고 자꾸 그렇게 가깝게 친하자고 하는데 자꾸 너무 자꾸 같이 좀 있읍시다 자꾸 얘기해서 같이 있어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녀석이 그때부터 마야 완전히 정치적인
인간을 되풀이해서 모든 걸 정치적으로 사고. 뭐 그런 얘기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게 되면 한 번 자꾸 모스크바 종합대학을 좀 구경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한테 승인 받았는데 오늘 좀 거기 나갑시다 자꾸 그래요. 그 데리고 나갔죠. 데리고 나가니까 소련 공산당에서 그래도 김일성의 아들이 왔다고 해서 소련 공산당의 조선 담당 과자에 나왔어요. 이 과자이라는 사람은 구한국 시대에 여기 와서 영사들 하는 사람이에요. 샤프신이라고 하는 사람. 그때는 이름이 꾸리꼬부라고 해가지고 있었는데 나이 한 50, 아마 54살 정도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김조일 복수 그 유라동무도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겠지요. 그러니까 오늘 난 김성대학에서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숙소에 와서 그랬죠. 아니 여기가 아주 그 설비도 좋고 근데 여기 와서 공부를 삼촌도 여기서 공부해야 돼요. 아니에요. 정치나 아버님한테서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난 그때 하는 꼴을 보고서 연암이요 조금만 더 잘하게 되면 자기 삼촌을 내쫓을 거다. 혹시 어떻게 해지게 되면 그 이상의 것을 바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직감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뭔가 그때 김일성이가 단자월도에서 오는 데서 대표단 성원들은 아주 높은 사람들이지. 높은 급에서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 왔는데 거기에 직접 김일성이를 이렇게 모시고 대있는 사람도 장관급이 2사람이나 있어요. 정부 배운 원장은 원래 장관급입니다. 또 그 호위국, 말하자면 금이사단이죠. 호위국의 대장은 진짜 대장. 이 별, 4개짜리 그 큰 별 4개짜리 대장이고, 요 부대장이 막, 부대장도 공식적으로는 그 차관 대우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대우는 장관보다 더 대우를 받는 사람. 그 마치산의 아들이. 그렇다는 무슨 간호원자여 무슨 호위하는 사람들이면 이걸 매일 아침에 김정일이가 불러다 과학을 주고 저녁에 돌아오도 김정일이가 보고를 받고 저는 김일성의 소비를 오래 했습니다. 김일성 대학 총장으로 나가서도 일부 서기 사업을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왜 다른 데서는 큰 이견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저녁도 늦게까지 일하고 사람들에 대한 그 태도도 좋고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내가 오랫동안 김일성의 서기를 했기 때문에 김일성에는 욕안하고서 김정일이만 욕한다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 완전히 그런 데서 경력도 다르고 근데 여러분의 그걸 보고서 아니 이 사람이 어째서 이 공사를 가리지 않는가? 어째 저런 어린아이한테 그런 걸 시키는가? 딱 내가 이견을 가지고 그 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참 근데서 맹목적이거든. 59년이니까 김일성의 나이 그때가 47살이거든. 아주 청년이지요. 청년 같은데 김정일이라는 녀석이 고시doctor 이렇게 팔을 끼고서 나와.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이제 좀 부축을 받는데 그때 청년 때 이렇게 또 나온 김일성이 아주 좋아하거든.
그다음에 넣어서 또 진짜에서 신을 해서 또 지켜주고 나갈 때 그렇게 하고 또 들어올 때 또 마주하고 여러분이 이런 데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잘 쓰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는 생각하는 게 자기 아버지를 그 다른 솜씨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거 김정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좀 아는데 참고로 될까 해서 얘기하는데 한 번은 이제 공업 전략관이라고 하는 기술 문제 거기에 그때 인공지구 위성도 올라오고 그 기술 문제가 다 전치도에 있는데 거기 자꾸 가자고 해서 갔거든. 이놈이 자꾸 그 기술 문제를 물어보거든. 내가 기술 문제를 토역하기 참 어려워서 돌아오다고 그러지. 왜 기술 문제를 자꾸 물어봐서 토역하느라고 땀을 뺐다고. 아니에요. 내가 가서 아버님한테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커서도 그 자기 아버지를 다루는 수완이 대단해.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은 발전이 안 되고 그런 바에서 권력을 잡는 문제 남 쓰는데 나한테도 선생님 한국에서도 이거 전화 좀 받아주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다 자기가 써먹을 생각만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가서도 자기가 뭘 하나 쓴 걸 하나도 없어. 다 그 학부자에다 학부장 비서를 시켜서 써가지고 또 와서 나한테 찾아오고 나는 뻔히 다 알지. 머리는 빨리 도옵니다. 머리를 빨리 도는 게 여러분 나쁜 것만 생각하지 좋은 걸 생각 안 하거든. 좋은 걸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쁜 것밖에 생각하기 때문에 빨리 돈다. 책도 힘든 책은 저는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없을 때는 그 측근자들은 모아놓고서 내가 그 자본론을 막스의 자본론을 7번 읽어서 내 생각엔 그 녀석이 1페이지도 못 읽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들은 아예 올라간 거예요. 자꾸 자기 이름으로 글을 써서 달라고 해서 난 또 나대로서 이제 욕심이 좀 있어서 그 좀 철학적인 얘기도 엮고 이렇게 해서 품위 있게 만들어서 전보다 이거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런 거 하게 되면 이 구태다리 일으켰다든가 간첩 활동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음모를 꾸몄다든가 이런 것들은 또 다 있습니다. 그것도 환자를 적고 크게 해가지고 다 제보를 만들어가지고 또 나한테 내려보내주는데 나는 그 흥미 없어서 하나도 보지 않았어. 다 그 아이들한테 줘야지. 근데 그런 것들은 빠짐없이 이제 자기가 이 정권을 잡아서 일하는 거 봐도 이거 자꾸 요즘 그런 소리 왜 그렇게 아마 건강 관리를 잘했습니다. 사실 의사가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안 먹어요. 색깔만 꼭 같은 건네고 40도짜리를 갖다 놓고선 내가 처음으로 한번 먹어봐. 그래 하는 게 맹물이에요. 자기는 안 마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들어올 때마다 이보다도 더 큰 컵에다 하나를 건네고 40도짜리를 줘서 먹이고야 들어오게 하는데 나는 정말 술을 못해서 안 먹고서 견뎠는데 근데 자기는 의사가 먹지 말라고 안 먹습니다. 술은 아주 강합니다. 아침마다 운동
운동도 규칙적으로 잘하고. 근데 어떻게 돼서 저렇게 나는 그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왜 거기가 좀 나빠진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그 동정심, 그건 놀랄만할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이렇게 접촉하다 어떻게 돼서 사람이 이렇게 됐는가? 모든 걸 자기의 그 도구나 생각하지 인간으로 생각 안 한다. 도구 생각. 자기 선생도 도구. 언젠가 여기 와니까 영천에서 무슨 차가 충돌돼서 몇천 명이 죽었다.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지요. 그 전에도 발표를 안 할 뿐이지. 근데 말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이제 그놈에 대해서는 여성 개편을 했어요. 이번에 최고위원회에서 개편을 했는데 이번 개편은 내각 중심제로 나가자는 게 당 중심제가 아니고 당에서 그래서 조직부나 선전부 이것만 해서 두고서는 그전에는 내각이라고 하는 거 모든 그 부서들을 다 그 중앙당 비서들이 이걸 통제를 했어요. 간부를 배치하는 문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통제를 했거든. 경제 담당 비서라고 하게 되면 총리가 저 유고시에서 나가서 직접 전국의 경제를 지도했거든. 그걸 피하자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중적으로 돼버리고 말거든. 이중적으로 돼서 내각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되니까 아마 이번에는 그 비서들을 새로 임명도 안 하고 지금 비서 10명이 되는데 거기서 지금 활동하는 건 2사람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거 온 후에 그만두고 뭐 총선하고 이런 사람들 다 하나도 다시 선거에 임명한 게 없습니다. 그 대신 이번엔 내가 부총리를 8명으로 일컫거든. 그래가지고 아마 이전 그렇게 하는 문화인데 그전에는 모든 걸 다 중앙당의 비서들이 관할을 했거든. 거기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무슨 정치국 위원이요 뭐 묘의직입니다. 묘의직. 이 정치국 위원이라고 하지만은 얼마나 그 차이가 있는가 하게 되면 우리 비서들은 김정일한테 직접 전화를 거는 전화가 있고 또 그 아무개한테나 전화를 겁니다. 총리한테나 부총리한테나 아무개한테 다 거는데 그런 전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부총리들은 우리 전화는 받기만 했지 걸지 못해요. 그 번호 책이 없다. 또 이제 호의하는 것도 우리 비서들은 이중적으로 호의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중앙당에서는 부장들 다 그 무장보초가 집을 지켜주고 또 조직부, 선전부, 국제부는 부장까지 무장보초가 셉니다. 그러나 내각에서는 부총리 안 셉니다. 정치국 후보위원 부총리도 안 셉니다. 제가 이제 오랫동안 여기 국회의장과 비슷한 최고인민회 이사를 했지만 최고인민회 이사이라고 안 셉니다. 오직 거기서는 정치국 의원이면서 부총리나 총리한테만 다 무장보초가 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체계가 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자꾸 공개적인 직업으로선 무엇도 했다 하지만 시정 일관 제가 해온 거는 비밀 사업입니다. 즉
노동당의 지도 사상을 관리하는 사업을 해왔어요. 그 절대 비밀로 됐지요. 나가게 되면 큰일 안 다니니까 글을 누가 써줬다 뭐 자꾸 이렇게 해지게 되면 그 때문에 내가 국제비서를 할 때 국제비서 안에는 부장이 있고 부부장이 있고 그것은 하나도 모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런데 여기 이제 10명의 비서들이 있는데 10명의 비서들한테 김정일이가 아침 나가게 되면 이렇게 쌓입니다. 이제 박스 내려오는 게 쌓이는데 우리한테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일들 알려주지 않아요. 이제 기차가 충돌돼서 몇천 명 죽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 대신 또 국내 담당 비서들한테는 대정세랑 남한 정세는 또 알려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 안에 있어서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이라고 하는 게 그때 완전히 당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오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개혁에서는 내각을 이중적으로 하지 말자 하고 내각에다가 좀 힘을 실어주고 국방위원회라는 것이 국방위원회는 그런 비서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방침으로서 요즘 생산은 뭘 해라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정도로 하지 그러니까 집행하는 건 다 내각에서 자체로 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일일이 다 그 비서들이 지시를 합니다. 교육부도 교육비서가 지시를 하고 외무성은 또 국제부가 다 담당해서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 책이라 한번 거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김정일이가 자라나다 보니까 좀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특히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때 이제 김정일이가 자기 삼촌하고 정권 쟁탈전을 했거든. 그 정권 쟁탈전을 하는 것은 누가 더 김일성을 더 높이 추대하는가 하는 경쟁입니다. 그런 데서 머리가 빨리 돌거든. 자기 삼촌이 김영주라는 사람은 모스크바 조한테 법학부를 나왔어요. 그 세 사람 가운데서 비교적 제일 정직했어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서로 자꾸 이제 김서의 높이 추대하느라고 자꾸 경쟁하는데 거기서 김정일이가 이겼어요. 이겼는데 글쎄 그거는 김일성의 역시 자기 아들 더 두둔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이겼다고. 이기면서 어떻게 이놈의 이 얘기를 돌리는가 하니까 스탈린주의는 지도자가 공산당의 이익을 대표해서 독재를 실시할 수 있다. 이걸 권체서요. 아니다. 수령이 지도자가 있어야 공산당을 만들어낸다. 공산당은 지도자가 만들어낸 거이다. 공산당이 있어야 노동계급이 제정신을 가질 수 있다. 공산당 없을 때 노동계급은 정신이 없는 노동계급이다. 자료로서 노동계급이다. 이런 논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가 있어야 자식이 있다. 자식은 부모가 낳은 거이고 키워준 거이고 생명의 은인은 부모다.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나 같다. 이 논리를 거기 스탈린주의에다 갖다 붙였어요. 이거 주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논리를 자꾸 귀를 막고 눈을 가리우고 자꾸 그 선전을 하다 보니까 이 논리를 극복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북한 내에서 그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건 뭐들 간에 부모가 있으세요. 자식이 있다. 그 자식이 부모의 소유물이지. 부모의 뜻에 받들어 나가야지. 그러니까 사회 전체를 볼 때는 수령이 있고서 수령이 당을 만들고 당에 그 사상을 옳은 사상을 주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노동계급이 되고 인민대중이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정신을 준 것, 인간으로서의 정신, 자주적인 정신을 준 것은 수령이다. 수령이 어버이다. 그러니까 수령에 대해서 절대적인 충성과 효성을 다해야 된다. 아무리 해도 그건 절대적이다. 이걸 주장했어요. 이 무산계급이 기초해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공산당이나 무산계급이 수령의 위임에서 독재를 실시한다. 이렇게 바꿨다. 이건 내가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나는 그때 김대 총장으로 나가 있다가 그 무렵에 내가 그 이론적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공격을 받았대. 한 이틀 동안 죽도록 공격을 받다가 와서 보니까 또 그렇게 만들어놨어. 이게 말하자면 수령 절대주의입니다. 이 김조일의 요것만 우선 하나 조금 주의하십시오. 수령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스탈린주의하고 다르다는 거. 스탈린주의를 아주 계약한 거지요. 이건 어떤 공산주의자들도 하지 못한 일을 여러 개 해놨어요. 계약한 거지. 그렇게 하고 대남 정책에서는 뭐에 다른가? 대남 정책에서는 그때까지만 해도 김일성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할 수도 있고 전제의 방법으로 통일할 수 있고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는 여기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여기 내부를 와해시키는 거이다. 이 남한 정권, 남조선 정권이라고 하는 건 갓선 정권과 같다. 갓이라는 건 이렇게 눌러 쓰는 게 아니고 이게 올려놓는 거 이게 갓끈을 뺍니다. 근데 이 갓끈이 둘이다. 하나는 미국과의 갓끈이고 하나는 일본과의 갓끈이다. 이 끈만 끊어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갓이 날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략은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거인데 모든 전략은 한미를 이가시키고 한일을 이가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제 지금은 그 전략에 우리도 많이 거기서 영향을 받았어요. 그저 무조건 이제 자꾸 그놈들을 모든 걸 이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왜 저놈들이 미국하고 접근하려고 하는가? 역시 한미를 이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일본하고 하는 게 자꾸 이가시키고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좀 일본을 욕해야지 애국자처럼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그놈들 성공했어요. 근데 김정일은 어떻게 했는가? 그 점은 받아들이는데 첫째로도 둘째로도 노력으로서 여기를 점령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별한 놈이에요. 중국하고 경쟁 대상도 안 되는지 자꾸 중국을 또 질투하거든. 그래서 측근자들은 말할 때는 계속 중국 욕만. 미국 욕은 안 해요. 미국 욕은
신문에서나 욕하지 측근자들한테 욕하는. 그 미국은 그 체제를 바꾸라고는 안 그러거든. 그 뭐 핵무기를 버리라 자꾸 이러지 체제를 바꾸라고 안 그러는데 중국 사람들은 자꾸 뭘 얘기하는가 그러면 우리 같이 개혁개방을 합시다. 자꾸 이러거든. 그래서 우리 같이 계속 동맹을 계속 해나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한국 교포들이 많은데 그것하고 북한의 그 연계가 깊습니다. 그거에 자꾸 들어와서 중국식 개혁개방이 되게 되면 자기 있을 자리가 없거든. 자기 아버지는 그 뭐 파키스탄 투쟁도 했고 하니까 개혁개방 돼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도 자기 한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에 여행에 들어오는 걸 제일 무서워한다. 그러니까 왜 중국식으로 개혁개방을 안 하는가 하는 걸 설명하자니까 중국이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이 배반한 놈들이다. 자꾸 그걸 측근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왜 중국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지. 중국 사람들은 이 주머니가 깊습니다. 무슨 얘기지만 러시아 사람을 이런 모두가 한잔 마시게 되면 자기 속을 드러나서 중국 사람들은 어림없어. 아주 속이 깊어서 이 주머니를 한 10대까지 차고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중국 사람들하고 해서 친하고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김일성이가 기차 타고서 가게 되면 등선표가 기차에 올라와서 김일성의 모습이 내려왔어요. 육해공군 정부 관리들 당관들 다 세워놓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사천성을 돌 때는 자기가 안 내려. 등서부에 딸이 있었는데, 딸이 이제, 김서희, 김일성님 잘 오셨습니다. 야, 인사 고쳐해라. 김삼손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쳐해라. 이런 정도는. 그런데, 한국하고 수교를 할까 말까 할 때, 김일성에 자꾸 손이 발휘되는 빌어서 말 안 듣거든. 마지막에 그 양선머리라고 하는 국가주석을 보내가지고 이것도 참 수 없다. 그 사람들은 이 국가적인 이익하고 이거 딱 갈라져. 겉으로선 자기 살이라도 대맥일 것 같이 행동하지만 그거 믿었다는 큰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중국을 따라가지 않고 중국을 자꾸 반대하는 게 김정일이라는 걸 잘 알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동맹관계는 계속하겠다. 동맹관계는 계속하되 이건 사상적인 동맹은 아니다. 우리하고 사상적으로 같은 보조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게 첫째. 둘째는 남침 전쟁 우리 절대 반대다. 북침 전쟁도 가만 안 있겠다. 우리는 여기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다. 평화가 있어야지 우리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 여정 천안함 사건과 관련돼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이 그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반도의 평화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양보 안 합니다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다 증명한 거 그걸 모르는 줄 아니까 잘 알죠. 잘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서 고민하고 우리가 옳다는 거 인정하지만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그 양보를 중국 사람들한테 그런 양보를 기대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김정일이 그냥 둬야 여기서 미국 세력이 여기까지 못 들어온다. 이게 첫째가 이익이기 때문에 그 이상 양보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가 딴 방향으로 자꾸 중국을 끌어당기고 해야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양보를 기대해서는 안 돼.
그렇게 와서 남친 전쟁을 반대한다 이렇게 됐을 때도 김정일이랑 김일성도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았어요. 제일 크게 당황해서 한 게 우리 남한과 한국과 수교를 한다는 거. 이건 역사 잘 모를 수 있는데 대단히 당황했어요. 심지어 자꾸 나보고 좀 중국을 공격하는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름을 내지 않고 가명으로 해가지고서 애국신문에 내자고. 안 된다. 역사의 비밀이 없다. 그럼 이견이 있으면 가서 맞자고 서로 주먹으로 때리면서 그래도 논쟁을 하는 게 낫지. 그거에서 글 썼다가 이다음에 안표되면 아예 비겁하고 아주 평판이 나빠져서 변명도 못한다고. 그랬더니 그다음에 둘이서 토론하고 그런 거 만들자 이렇게. 그런 정도로 아주 당황해요. 이거 참고로 말씀드려요. 참고로. 이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이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이거 먼저 얘기하게 되면 중국하고 우리가 자유무역 협정이라도 체결하려면 그건 김정일에게 큰 타격입니다. 말하자면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건 아마 우리 국가 관계 장관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는 이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만 되면 우리가 지금 도발하고 이거 하는 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중국에 반대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지금 중국이 북한하고 동맹을 체결하고 있는 한도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중재해달라고 하는 걸 기대하는 게 그게 참 우둔한 거예요. 어떻게 동맹국인데 중재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중국 지도자들이 간다. 신문 보지도 않아요. 무슨 정도의 얘기를 하려는 걸 추측하기 때문에. 그건 중국 사람들이 김정일이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지금 동맹관계 있는 조건에서 중국이 김정일에 대해서 영향력은 0.01%도 안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만약에 동맹관계를 끊는다고 하게 되면 그 영향력은 100%다. 실질적으로 김정일 정권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건 중국이다. 이건 똑똑히 기억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요놈의 김정일이가 그다음부터 우리 한국하고 중국이 수교한 데부터는 생각이 좀 달리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무력을 계속 강화한다. 무력을 계속 강화한다. 핵무기도 계속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위협용으로 쓴다. 위협용으로 쓴다. 이것도 잊지 마세요. 위협용이다. 왜 위협을 하는가? 위협을 해서 여기에 좌파들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위협을 해야 여기 사람들이 통일을 더 파괴할 수 있다. 이번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선언을 했는데 아주 제가 대단히 존경하고 또 친하기도 친하는 종교의 여성 지도자가 하는 날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해요. 어떤 자기의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피난 갈 준비를 합시다. 휘발유를 2통만 빨리 사두시오. 지금 전쟁이 일어나면
원자탄 탁 터지게 되면 피난하는 그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희망을 사두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두었다고 그래요. 이거 보시죠. 이거 한편으로 볼 때는 우리 국민들이 전쟁 공포증이 얼마나 심한가. 이 전쟁 공포증을 자꾸 심하게 만들면 토일이 안 되거든. 분열되거든. 그 지금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그 북한을 규탄하자고 해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 반대하는 놈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분열되게. 그게 위협을 해서 한편으로선 좌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왜 좌파라고 하는 게 반드시 야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야당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 김정일이하고 직접 연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사실은 좌파를 지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해야 내부에서 전쟁 공포증이 자꾸 확대되면서 토일이 안 되거든. 그 토일을 파괴하기 위해서 하나 위협해야 된다. 둘째는 이간시켜야 된다. 한미를 이간시키고, 한일을 이간시키고, 노사 간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이간시키고, 이간 정책이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기다 좌파 정권을 세운다. 좌파 정권을 세우고서는 이번에 오래를 공격했는데 그 전에는 사람이 움직이고 가서 공격할 거 계속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양성했고 이제 중국이 자꾸 그 반대한 때부터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 측근자들 모아놓고서는 핵무기가 전략무기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특수부대가 전략무기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가 지금 한 군단이 있는데 그게 18만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전에 자감도에 있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100만 원 들여야 돼. 100만 원을 들여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마루 벽덕장 까고 알몸으로서 어뢰 부대에 들어가고 이런 훈련입니다. 이걸 어디서 합니다. 육해공부는 어디서 합니다. 내가 직접 육군은 도발할 것도 없고 해군에 갔던데 해군에서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딴 장소에서 또 그것을 연습시켜서 100만 원 만들어라. 100만 원을 만들어서 이제 필요할 때 프로페라 비행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조공 비행을 해가지고서 그 총참모부에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 이렇게 점령한다는 거. 그래서 소들을 다 점령해 놓고선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 연방제를 선포한다. 그렇게 하게 되면 같은 민족이고 군대가 동원된 것도 아닌데 무슨 다른 데서 가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말하자면 그들의 대남 전략입니다. 대남 전략 김정일이가 생각하는 게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는 이번 말은 여러분이 잘못 판단했다 생각했거든. 여러분이 이번 말은 잘못 생각했다. 여러분이 그런 도박 사건을 일으켰는데 이게 우리 생각했던 것보다도 여기서 그 반대하는 이가들이 우리 국민의 그런 반환이 대단히 컸거든. 여러분이 이거 잘못해서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역시 그런 것이 성과를 거뒀고 역시 전쟁 공포증이 사람들을 많이 움직이거든. 그러면 이번만은 여러분 좀 알더니 머리가 잘못 돌았다 생각했던데 우선 천안함 사건을 일으킨 것도 잘못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다
다리를 저으면서 중국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중국 찾아가는 것도 잘못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놈이 역시 그 도발 사건을 한 게 나는 그 도발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차라리 우리 여기서 보수파들을 도와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역시 여기 전쟁 공포증을 근본적으로 전쟁 공포증을 강화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역시 그의 전술이 그의 이 위협 전술, 니간 정책, 여기에 좌파 정권을 세워가지고서 연방제 실시할 때 대한 그 안이 지금도 일정한 그 의의를 가지고서 계속 그걸 추진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 그걸 주의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토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김정일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건 경이 뭔지 알아. 김정일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하고談判도 안 하고 그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다. 악수하자고 하면 악수를 하고 회담하자고 하면 회담하고. 그럼 믿지 말라. 김정일이가 누구에게 이익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 전에 2차 대전 전에 영국의 그 챔버레인이라는 사람하고 프랑스의 그 다라티에가 히틀러를 만났거든. 히틀러하고 무소리니하고 해서 뮤니에서 만났는데 그 만날 필요가 없다. 600만을 그 죽인 그놈의 히틀러 같은 놈이 누구에게 양보할 사람입니까? 이익을 줄 사람입니까? 마찬가지다. 김정일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을 300만 이상이나 굶어 죽이고, 이건 아마 여기 있는 사람도 나밖에 나면 모를 수 있어. 나는 그 직접 150만을 굶어 죽는 걸 보고 수왔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계산해서 볼 때 97년에는 200만이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0만 이상이 굶어 죽은 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150만은 내가 정확한 조직부 통계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고 정말 비참한 생활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은 그 김정일이 약간 누구에게 이익을 줄 사람입니까? 절대로 이익을 줄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어떤 사람들은 개성 공당을 이렇게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투자를,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용이한 사람인데 거기 오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일이가 중국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 걱정 하나도 할 필요 없어요.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건 중국 사람들은 김정일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네를 위해서 합니다. 자기네를 위해서. 육자회담을 해야지, 지금, 중국 사람들이 좀 싫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김정일이가 이 핵무기를 자꾸 휘두르야지, 미국도 자꾸 중국에 대해서, 중재를 역할을 해달라. 일본도 그렇지, 한국도 그렇지, 자꾸 중국에서 육자회담 하자고 그래. 사실은 육자회담을 통해가지고서 김정일에게 아무런 손실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김정일 넌 육자회담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배척해야 되는데 이거 자꾸 중국에다 중재해 주십시오 자꾸 기대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그것은 중국의 국가적 유신을 높여주는데 좋지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로서는 그거를 위해서는 좀 이제 김정일이한테 좀 원조도 주고 또 김정일을 내쫓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원조는 주지만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더구나 거기에 가서 그런데 투자를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김정일이 하고 관계에서 우리가 그것하고 싸웠대 이익밖에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았지 2,300만 원을 실질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지 무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이 원지해야 된다. 싸우지만 싸워도 아무 소용없어. 그건 그저 비행기 납치자와 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는 저걸 상대로 할 필요 없어요. 여기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 갔다 당해서 희생됐는데 아무 그것까지 문제 해대 아무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그 꿈도 안 꿀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보다는 딴 방법으로 해서 그놈하고 싸워야지. 그런 것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그래서 김정일에 대해서 경위원지하는 대상으로 해야 될 것 중국이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해시키고 중국이 우려하는 점은 어떻게 하면 해결해 주면서 더 김정일의 명맥을 끊어놓겠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김정일에 대해서는 경위원지하라. 마찰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원조해 준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된다. 김정일이 자꾸 원조해 줘야 그놈이 전쟁도 안 하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것보다도 잘못 생각하는 거 없어요. 심지어는 그 김정일이 원조해줘야 독재 옷을 벗는다. 햇볕을 자꾸 쬐줘야 속옷을 벗는다. 햇볕이라는 게 이게 원조입니다. 원조. 뭐 햇볕은 진짜 햇볕입니까? 원조가 햇볕이. 김정일을 원조해주고 그 햇볕이 원조가 김정일이 독재 옷을 벗겠습니까? 원조를 해줄수록 독재 옷은 더 튼튼해지고 독재 옷이 튼튼해지면 더 좋아하지. 그걸 왜 벗겠다고 하겠습니까? 핵무장하고 미사일 무장하고 더 군대도 강화하고 해서 자꾸 여기를 위협하고 자기 군사적 위력을 자꾸 더 자랑하게 만들죠. 독재의 옷은 그 튼튼할수록 더 자꾸 그걸 튼튼하게 만들자는 거지 벗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김정일을 자꾸 도와주게 되면 김정일이 그 독재적 쪽이 자꾸 강화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김정일이 자꾸 도와줘야 거기에서 자본주의가 자라난다. 정말 참 이게 얼마나 우리의 그 이식 수준이 낮은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도와주게 되면 그것을 김정일이가 중국식 개혁개방마저 반대하는데 중국식 개혁개방마저 반대하는 김정일인데 그 얼마 도와준다고 해서 도와주면 그거 해줘서 그 자기의 이익으로 생각하지 그것 때문에 그 자본주의가 그것을 자라나는 걸 허용하겠습니까? 절대로 허용하지 않죠. 또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자라나는 것은 중국이 절대 반대다. 이거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다는 것은 미국 세력이 들어오는 거냐 같기 때문에 그건 자기네 토일을 하는 데서 결정적인 타격이다. 그건 자꾸 반대, 그건 뭐 결사적으로 반대. 지금 차세대 지도자라고 하는 시진핑의 아버지가 그 석종원이라고 원로의 한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인민대표자의 그 부위원장인가 할 때 늘 와서 가깝게 우리도 치는데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린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미국의 세력이 들어와서 이 자유민주화되는 그것밖에 우리가 반대하는 거 없어요. 그건 자기는 양보 못합니다. 그렇게만 거기서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게 중국의 도의를 파괴한다고요. 여기 티베트 문제야 무슨 위구르족 문제 큰 거 아닌데 티베트 문제도 뒤에서 부추겨준 게 인도밖에 없어. 또 그 전에 위구르족 구소련이 이렇게 했지만 지금 한 것도 없어. 큰 위협적인 존재도 없고, 북한은 그렇지 않거든. 우리 한국이 발전된 나라지. 그 뒤에는 일본이 있지, 미국이 있지. 그 세력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잠깐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14억이 넘어 커서 이렇게 자꾸 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야단이다. 그 양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는 걸 허용 안 한다. 이것만은 우리가 오산하지 말아야 돼.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영토적 야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자꾸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동북 공조이가 무슨 고구려 역사에 가면 자꾸 떠드는데 13억이나 되는 게 어떤 녀석들을 만나고 와서 그따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13억이나 되는데 그 미친놈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 놈들하고 만나서 저기 얘기 듣고선 무슨 동북 공조이가 뭐야 하면서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산하 제한을 하는데 그 급한 나라에서 뭐 때문에 까다로운 2,300원을 갖다 붙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수 없지. 북한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잘 사는 이런 자기 조국을 줘두고서 남한 줘두고서 중국 가서 소수민족 대우를 받다고 하는 미친놈이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또 북한의 자연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자꾸 여기 사람들이 별하게 생각해서 그 무슨 뭣도 있고 뭣도 없어요. 이때는 그 마구레 사이트라 했지. 마구레 사이트는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내화국들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만주의 그 어느 한 성도 북한의 그 자연자원에 비해서 몇 배나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그게 없어요.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현재는 자기네 토의를 유지하는 것, 토의를 유지하는 것이 제일 그 사람들은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막스주의 가지고서 중국이 잘못 살게 된 것은 지주 자본가의 탓이고 제국주의 탓이다. 그거 반대하자. 이렇게 해서 유지됐는데 지금 거기에 좀 많은데 제가 58년에 김서희와 같이 중국을 갔댔어요. 중국을 갔는데 이제 상해에 가니까 상해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요. 여기에서 이 상해는 어느 정권이든지 장악을 못해서요. 근데 공산당에 들어오니까 꼼짝 못했다. 뭐 가지고 했는가? 우리 중국이 왜 이렇게 못 사는가?
제국주의 때문이다. 이 계급주의적인 것에서 통일을 시켰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통하지 않는다. 거기서 너무 혼이 나고서 지금 개혁 개방을 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그 대신에 유교까지 동원해가지고서 자기네 토해를 보장하자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그 김정일이 제가 오랫동안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데 김정일이 좋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 간부들 치고서 김정일이 좋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 왜 김정일이 자꾸 나쁜 짓을 하면서 자꾸 욕하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화교를 통해서 다 알죠. 그러나 김정일을 내쫓지 못합니다. 내쫓으면 거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들어온다. 자유민주주의 들어오게 되면 이건 직접 자기네들의 생명선을 위협한다. 이게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김정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하고는 경이 원지하면서 중국을 대상으로 해서 토일 문제를 풀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 제일 가능하고 합리적인 토일 방안은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식으로. 그 전부터 그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거거든. 그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중국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면, 야, 너 이러다가 진짜 망할 수 있다. 김정일이 좀 보내달라.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좀 원자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서 같이 개혁 개방을 하기로 하자. 그 김정일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그 저런 나쁜 놈들이 중국 놈들이라고. 너 자꾸 그렇게 되면 대만하고 연결 가져야겠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내쫓지 못하고 또 김정일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그 회양 가서 매우 조심합니다. 그 회양은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식당도 똑똑한 게 없는데 중국 대사관이 큽니다. 근데 또 요리를 잘하거든, 중국 요리. 그래서 회양에 와 있는 외국 대사들을 불러서 요리를 다 혼이 났어요. 김정일이 아주 서울 내서 여기서 와서 대국주의 행세를 하는 거. 그래서 제발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다음부터 절대 그걸 못합니다. 동맹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조건에서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 못한다. 동맹관계를 끊게 하는 방법이 뭐이겠는가? 이거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동맹관계를 끊게 하겠는가?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게 하겠는가? 이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걸 우리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죠. 동맹관계를 끊게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기간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너희 북한을 너의 식으로서 개혁 개방을 하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 말 안 듣습니다. 그럼 안 들으면은 동맹관계 끊으라. 그럼 우리가 해결하겠다. 그 동맹관계를 끊게 되면 그건 그저 얼마 가지 못합니다. 또 김정일이 그런 타산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 사람들이 동맹관계만 끊게 되면 그건 멸망할 게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럼 무슨 동맹관계만 끊으라. 그다 이제는 그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한 대로 다시 동맹을 해가지고 너희 그렇게 살았나? 우리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의견 제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두 가지 방법. 그 이제 기간식에서 끊는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더 밀착시켜서 책임지라. 그래서 우리 중국식으로 개혁 개방하게 되면 왜 자꾸 중국식이라고 말하는가 하게 되면 중국 사람들 좋아하라고 해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른 게 없어요. 수령제도를 없이 하고 시장경제 도입하는 게 있거든. 수령제도만 없이 해도 그건 민주주의 발전에서 큰 전진이죠. 그러다 시장경제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교류가 되고 우리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하면 우리는 토일된 거나 거짓 같습니다. 한 15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되면 15년, 한 20년 동안 하면 남북 간의 차이도 자꾸 점차 없어질 거예요. 또 그렇게 해지면은 그때쯤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국이 자기네들을 반대한다고 생각 안 하게 돼요. 또 미국 사람들도 저놈이 중국이 자꾸 저렇게 나가다 소련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나가는 그 지금 외구심도 있는데 그것도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 가게 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자연히 무슨 토인이 비어있고 뭐예요 그런 거 하나 걱정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토인들고 하면 돼요. 제가 여기 오니까 어떤 대학 교수가 가방을 가지고 와서 이거 토인 비용 컴퓨터를 계산해 겁니다 갖다 줘요. 토일이라 아직 시간 토일이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아직 토일 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중요한데 토일 다 한 다음에 그 비용이 얼마 들까 이 걱정은 곰을 가서 잡을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 곰 가죽을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그 가격부터 생각하는 게 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써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중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면 그건 떨어지게 한 데서 대단히 효과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꾸 중국식으로 개혁해 봐라 자꾸 이렇게 떠들게 되면 중국 사람들도 그러죠. 저 녀석도 한국에서 자꾸 떠드는데 여러분이 계속 말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것도 중국하고 김정일 집단을 이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동포들이 지금 세습제도를 3대까지 한다. 3대를 하건 5대를 하건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 관심 돌릴 것보다 배가 고픈 게 문제입니다. 이거 추워서 한데 이거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를 표시하는 걸 되고 중국하고 북한을 그 집단을 이간시키는 걸 되고 거기에 북한 주민들하고 김정일 집단을 이간시키는 걸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흡수 토일이려고요 이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북한이 지금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아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원조를 주게 되면은 거기서 그런 그 자본주의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 속이지. 또 어떤 이것도 상당히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해서 고립시키게 되면 궁한쥐가 고양이를 문대는 식으로 해서 더 발악하지 않겠는가. 그것도 진짜 잘못 생각합니다. 지금 누가 고양이고 누가 쥐입니까? 우리가 대북 방송을 하겠다고 하면 대등한 입장에서 하기도 우리도 그럼 대남 방송을 하겠다 하면 될 텐데
수도인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그게 죄입니까? 그 대등하게 대합니까? 우리를 지르고 없어 대하는 고양이 태도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꾸 아주 참 잘못 생각하는 거거든. 그가 궁한 쥐가 아니에요. 원래 궁한 쥐가 고양이 문다는 것은 병법에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을 길밖에 없다 하게 딱 호해해 놓게 되면 발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을 털어서 도망하는 걸 친 것이 더 유리하다 이것에서 나온 건데 실제 쥐가 고양이 문건 관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나온 건데 지금 북한의 그런 궁한 쥐가 아닙니다. 저 궁하게 되면 중국식을 개혁해봐면 될 거 아닌가. 또 지금 현재는 중국하고 동맹 관계가 있지. 러시아도 이게 죽은 동맹이나 같습니다. 역시 똘똘하게 또 역시 그 사람들은 큰 이해관계는 없는데 역시 옛날 그런 동맹자로서 지지를 하고 있고 거기다 또 자꾸 모르는 그런 아시아, 아프리카 그런 나라들이 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근데 자꾸 이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아주 상당히 자기를 이론가로 자청하면서 햇볕 정책 기재한 사람 좀 데려오라. 자기가 이론적으로 좀 해명을 했다. 가만 들어보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월등하게 북한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 정책을 실시한다. 근데 그 사람 가만 행동하는 거 보게 되면 완전히 고양이 한테 가서 쥐가 아침하는 거 같이 행동하는데 말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속이는 게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조일을 자꾸 이렇게 원전해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궁한쥐가 고양이 무는 것 같은 그런 돌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이거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다른 문제 좀 더 강조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김조일이 한 데 대해서는 경위 원지하고 중국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번 천안남 사건과 관련해서도 중국한테 자꾸 그 이상도 뭘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자꾸 우리가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빚을 지워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전체 중국의 인민이 그걸 자꾸 깨닫게 해가지고서 중국 정부에다 압력을 가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이 도발이라고 하는 거 좀 참고 삼아 말씀드리게 되면 도발은 이제 김정일이가 술 파티라고 하는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장군들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김정일이가 요즘 너무 분계선이 잠잠하고 해서 재미없다 좀 분주하게 만들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들이 나와가지고서 군부의 장군들이랑 그다음에 외교부랑 대남 사업하는 사람들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군부에서 이번엔 초설 넘어서 어느 초설 분계선 넘어서 어느 초설 하나 때리고 들어오자. 그렇게 쓰라.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그걸 사인하게 되면 그대로 집행합니다. 한 사람의 병사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김정일이 사인 없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쟁 하겠다는 신호가 아니라 안 하겠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위협하는 거예요. 실제 전쟁을 할 때는
불의의 공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방비가 없는 데를 허점을 옛날 손자말은 공기무비하고 그 방비하지 않는 것을 공격하고 출기불의하라. 불이 나타나서 공격하라. 이게 이제 그 손사병구의 첫째 제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쟁하자고 하게 되면 안 한다고 자꾸 그래야 돼. 근데 자꾸 도발하는 것은 이걸 위협하기 위한 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동을 잡고서 처리해야 된다. 아, 그런데 또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자꾸 이거 왜 보복을 안 하는가? 아, 보복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최고 사령부에서 그 군수내부가 알아야 될 거고 대통령이 알아야 될 거지 뭐 때문에 신문 기자들이 아는가? 아, 국가가 있는데 국가에서 그런 비밀이 없이 이렇게 되겠는가? 그건 오히려 도발을 자꾸 이렇게 조작했다가 조작지켰다가 한꺼번에 때려서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쓸데없는 일들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사상적으로 토일이 안 되다 보면 자꾸 일도 자꾸 한다. 그래서 좀 원칙적으로 우리가 대하자는 거예요.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대하는데 이제 그런 제일 중요한 것이 중국을 끌어당겨야 된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생명선으로 지키면서 중국을 자꾸 끌어들여요. 중국을 자꾸 그래서 우리하고 중국이 가까워져.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도 체결하고 중국 사람들을 자꾸 데려다 한국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보내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보복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으면 사상전을 해야 됩니다. 사상전. 이거 우리 국가 관리에 참여한 분들이 좀 그걸 좀 관심을 돌려주면 좋겠어요. 우리의 힘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힘 가운데서 제일 주된 힘이 뭐입니까? 정신적 힘입니다. 정신적. 인간의 정신을 떼놓게 되면 그 산송자입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 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입니까? 단결의 힘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정신적 힘과 물질적 힘과 단결의 힘. 이 세 가지 힘이 우리 힘을 대표합니다. 그 때문에 적과의 싸움에선 무엇부터 필요한가? 적의 정신적 힘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정신적 힘을 강화하는 게 첫째. 적의 단결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는 게 첫째, 둘째. 그 다음에 힘을 가지고서 힘을 때려야 된다.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그 경제 발전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정말 기적이에요. 이렇게 발전하고, 전 조금 직업상 관계로서 이게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보고서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 삼성 시멘트 공장에서 기업 노동을 해서, 해방될 때까지 1년 6개월 정도 지역 노동을 하다 해방됐는데, 내가 60년 만에 가보니까 돌가루에 올라가던 돌 자체가 없어지고 그 아래 공장이 들어섰는데 공장 불뚝이 하나도 없어. 그때는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 하나의 공장에서 나오는 시멘트가 1년에 최대한으로 해서 8만 톤 나온다고 했지만은 조금 소속로가 돌다가는 이제 그 내화목들이 떨어져서 또 돌지 못하고 해서 아마 4만 톤도 생산 못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 생산할까 물어보니까 1100만 톤 생산한다고. 4만 톤도 생산 못했다. 근데 저거는 그때보다 더 적다고. 사람 되지 않아. 이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해 나가는데 사상적으로는 뒤떨어져 있어요. 이거 지금은
서울을 분바다로 만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점들 증오하고 그거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생각 안 하고 도망할 생각, 오히려 피신할 생각, 피난갈 생각만 하고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 우리가 얼마나 애국심이 지금 없어졌는데 월드컵에서 이번에 우리가 16강에 들어갔는데 그거 좋은 일이고 거기에 열정을 바친 것만큼 저는 애국심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사상 사업을 안 했어요. 사상이라고 하게 되면 마치도 그것은 공산주의 사상처럼 자꾸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서 사상적으로 정말 각성돼서 전 처음에는 자꾸 그래도 못 사는 사람들이 다 단결해서 다 같이 잘 산다고 하는 데 대해서 좀 흥미가 있다가 60년대에 와서는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잘못된다는 걸 알아서도 여기 오는 데까지는 30년이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해가지고 그걸 지킬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사상 경향사업을 저는 안 하다 보니까 김정일이가 대신해 준다. 김정일이가 대신해서 여기 와서 청년들이 김정일을 숭배하는 조직들이 나와가지고서 그것이 학교 다 장악하고 이렇게 만들어. 이거 제발 좀 사상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이 목적부터 그렇게 세우고 그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 그건 개인도 그렇고 민족도 마찬가지. 또 사상이 곧바른 사상에 올바른 목표를 세워야 국민들이 거기서 단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결이라는 게 우선 사상적인 단결이 돼야 된다. 지금 사상에 같은 사람 며칠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상 건설에 관한 문제, 사상절을 하는 문제,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기초를 구축하는 문제부터 우리 토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기 97년에 입장으로 오면서 빨리 실태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한 동포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빨리 김정일을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여기 와보고서 자꾸 여기가 더 걱정돼요. 여기를 하루처럼 믿고서 왔는데 여기 지금 자꾸 김정일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자꾸 늘어난다. 여기서 그렇게 기적적인 경제 발전을 일으킨 것보다 더 기적이 아니에요. 저기서는 귀를 막고서 눈을 가리고서 해서 김정일 지지하는 사람이 나온다고 해도 여기 지상락에서 왜 김정일 같은 벌거지만도 못한다고 자꾸 숭배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상적인 교양을 전혀 안 하고 대신에 그런 보잘것없는 김정일이 사상 이것을 자꾸 침습하고 있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게 영광스러운 조국인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6.25 전쟁 우리 60주년을 맞이하는데 거기서 교훈을 다시 한번 찾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일 관계를 더욱 개선하고 우리의 사상적인 애국주의적인 민주주의적인 통일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제발 좀 우리 국가 관리에 참가하는 공무원들부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 그만하고 있습니다.